반도체 장비, 그럼 소재도 물론 잘 되겠네요. 네, 소재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저도 오늘 좋은 꿀팁을 하나 얻었네요. 이쪽 관련 ETF를 좀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가 위험 신호를 이제 알아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또 기회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회가 오는 신호를 어떻게 또 포착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시장이 이 시장의 상승 요인이 유동성이었고 그런 다음에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 실적이 나오는 거에 이면 안에 이 에너지가 어떤 쪽에서 오고 있는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저는 사실 미국, 중국, 한국 뭐 이런 중에서 지금 현재는 당분간은 미국을 중심으로 투자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쪽인데요. 그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 찾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바이든이 100일 어저께 이제 100일 지나고 나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뭐 요즘 바이든 칭찬 일색입니다. 근데 그가 말을 했던 그 지금까지 중요한 어떤 연설 중에서 기승전 꼭 들어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발표. 그러니까 인프라 정책을 발표할 때도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런 어떤 이슈에 발표를 할 때도 요번에도 마찬가지 발표를 하면 기승전 한 가지 단어를 꼭 말하고 나서 자기의 논리를 펴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예. 정말 왜냐하면 잘 기억해 보십시오. 반도체에 관련된 미 정부가 막 이 인프라 정책을 발표를 할 때 반도체에 대해서 500억 막 이렇게 배정을 하면서 웨이퍼 흔들었다. 이거 보셨잖아요. 네. 이때 처음에 말한 게 중국을 따라잡아야 된다. 중국을 대적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오늘 제가 또 하나 이제 세 가지 기회 중에 두 번째 기회는 신재생 에너지인데 이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도 똑같이 차이나를 말하고 쉽게 말하면 에너지 패권에서도 중국을 앞서야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미국이 이렇게 빠르게 경기가 좋아져서 오히려 테이퍼링 걱정을 하고 엄청난 이런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지금 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오는 일들은 사실은 미국의 과거와는 없었던 부양 정책의 효과도 틀림없이 많이 좌우하는데 그 부양 정책이 2009년도처럼 통화 정책, 그러니까 양적 완화나 금리 정책만 했었다면 지금처럼 힘을 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엔 재정 정책이 주도하는 정책이고 재정 정책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핀셋과 같이 타겟한 곳에다 돈을 바로 넣어줄 수 있는. 과거의 연준이 금융위기 때 3번의 QE를 하면서도 정말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쏟아부은 돈의 3분의 1만 정말로 경기를 살리는 데 들어가고. 왜냐하면 맞습니다. 은행에다가 대출을 주라고 줬더니 우리 위기 터지면 은행이 어떻게 합니까? 대출을 더 안 줘버리는 거예요. 금융기관 안에 오히려 머물러만 있는 거고요. 이 쏟아부은 분의 3분의 2는 오히려 어디로 올려놨냐? 주식, 채권, 부동산을 올렸는데 이때 올라갈 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돈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거꾸로 이 웰스 이펙트는 빈익빈 부익부를 더 갈라놓는, 빈부격차를 벌려놓는 일에만 쓰였을 뿐 실제로 경기를 살리는 걸 미약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미국이 경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금리를 9번이나 올렸는데 어디까지 올렸냐면 2.5까지밖에 못 올렸어요. 근데 과거에 미국이 이렇게 부양을 해서 경기가 살아나서 금리 인상을 해왔을 때 그 직전번엔 6.5%까지 올려요. 기억나시죠? 그럼 이번에 2.5까지밖에 왜 못 올렸냐? 그만큼 밀어 올리는 힘이 경기를 살린 힘이 약했다는 거죠. 그런 만큼 연준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화정책을 써서 살려내지만 이제부터 이끌어가야 될 건 재정정책이다. 라고 거듭 말해왔고요. 바이든과 궁합이, 그러니까 바이든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 됐기 때문에 그 힘에다가 에너지를 확 밀어줬던 거죠. 그러니 과거에 효과가 덜했던 통화정책이 아니라 효과가 높은 재정정책이 이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아마 시장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에는 성공적일 거고 그 공급의 이유가 뭐냐? 중국을 잡는 거다라고 하면 저희는 거기서 방향성 두 개를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반도체. 예. 바이든이 명확하게 중국을 잡기 위해서 첫 번째 밀어붙일 거는 반도체라고 말했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에너지 패권은 누가 잡고 있었냐면 사실 원유기 때문에 오펙이 주도했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미국이 주도하지 못했을 때 미국은 어떻게 했냐? 오펙을 잡았죠. 예. 그래서 오펙과 붙어 있었던 걸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기 셰일을 내놓으면서 에너지 관련해서 우리는 원유 생산으로 1등을 하는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 두 번째 에너지 패권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만큼은 미국이 패권을 잡겠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는 아마도 줄기차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엄청난 투자와 제도를 쓸 거로 보여지는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 기회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올 거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런 식으로 통화 정책을 하고 그로 인해서 경기가 살아날 때 실적 장세가 올 때 반드시 동반됐던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달러 약세입니다. 네, 네. 어쩔 수 없죠. 그렇죠. 네. 위험해졌을 때 달러 그렇죠. 강세지만은 그렇죠. 돈을 풀어서 살렸는데 돈을 푼다는 행위 자체는 약세 요인이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 달러 약세가 나타났고 달러 약세가 나타나면 가장 먼저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는 반응이 제일 좋은 쪽이 신흥국이죠. 그렇죠. 원자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는 이미 불이 붙었고 그렇죠. 두 번째 수혜를 입는 신흥국만 지금 아직은 이제 이렇다 네. 투자를 못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달러가 약세가 되지 않고요. 네. 강세를 지키고 있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요인은 제가 볼 땐 백신인데요. 백신 차별화죠. 뭐냐면 지금 미국, 영국,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이제 뭐 완전 과거 직전 아닙니까? 그런데 유럽, 특히나 신흥국들은 인도 요즘 사진을 보면 처참할 정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미국이 좋아질 때 낙수 효과를 모든 신흥국이 누렸다면 지금은 차별적으로 어떤 나라들, 중국이나 대만이나 한국 같은, 베트남 같은 백신에 의해서 아직은 아주 망가지지 않은 좀 보존이 된 신흥국은 누리고 있지만 광범위한 신흥국이 낙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백신이고 이게 아마도 올해 하반기가 되면 어떤 시로든 백신이 공급돼서 그렇겠네요. 신흥국도 어느 위치에 가게 될 거니까 저희가 다음번 세 번째 투자 기회는 신흥국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데 요것도 지켜봐야겠고 이거를 확신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그널은 어찌 됐든지 간에 환율이라서 달러 약세 혹은 위안화 강세 이런 것들로 저희가 좀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그널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신흥국 관련 ETF 상품도 괜찮겠네요. 저는 그렇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MSCI 신흥국 지수 같은 것들이 ETF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흥국들을 광범위하게 투자하고 특히 신흥국 중에서도 상당히 그 큰 회사들, TSMC라든지 이런 회사들, 삼성전자 이런 위주로 돼 있는 그 신흥국 지수 ETF는 굉장히 좋은 투자성일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신재생 에너지도 아직까지 많이 올랐지만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최근에 장기 금리가 강하게 올라갈 때 신재생 에너지는 대부분 30%에서 40%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는 뭐 그렇게 뚜렷한 어떤 시세를 내고 있지는 않은데 40% 빠지고 나서 10% 정도 올라왔는데 요즘의 흐름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 그러니까 뭐 매달 사는 그런 식으로라도 이 두 가지는 꾸준히 투자를 지금은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네. 오늘 이렇게 보면 위험과 이렇게 기회를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아까 여러분들 뭐 차트를 많이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보는데 뭐 지금 회사도 많이 보고 하지만은 이 큰 시장의 흐름을 모르면 기회가 엄청 약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게 이렇게 해서 뭐 작년 같은 거에 투자한 게 1000% 종목만 거의 4종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훨씬 잘 보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시장의 흐름을 잘 알고 투자를 해야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위기 때 투자를 해야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님 같이 기업을 분석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라면 사실은 좀 기업을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은 기업 분석에 들어가서 그거를 사실 또 요즘은 기업에 대한 그 지표들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처럼 PBR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없다면 사실은 이렇게 커다란 시장의 어떤 사이클 내에서 투자할 때 그나마 또 너무 확률이 낮은 시기에는 안 하고 이런 방법이 우리 개인들 투자자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아주 중요한 팁 2가지 드렸습니다. 위기와 기회 때 나타나오는 징후들 알려드렸으니까 잘 인지하셨다가 다음 투자 때 잘 써먹기 바라시고 기회는 지금 기회니까 다음 위기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연금 포트폴리오에 대한 배분 전략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연금이 오래된 우리의 공감대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돈이니까 안전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포트폴리오로 운영돼야 된다는 게 아주 광범위한 컨센서스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이 많이 높아야 되고 주식은 적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주식이 극히 적을수록 이 연금 포트폴리오에는 좋다라는 거였는데요. 지금 우리 그 소위 말하는 동학개미라고 말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어떤 흐름, 그 다음에 젊은 분들이 이제 뭔가 금융자산으로 뭔가 재산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흐름들처럼 연금도 이제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금이 중요한 돈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야 된다라는 말은 틀리진 않은데 또 다시 다른 쪽에서 바라보면 이런 면이 있는 거죠. 뭐냐면 저도 아이들 둘을 기르는데 다 경험하시겠지만 아이의 먹이고 입히고 하다 보면 사실 내 노후를 위해서 넣는 돈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연금이고요.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 대부분을 쓰기 때문에 내 돈이 쌓는 돈이 적어지는데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노후 때 아주 필요한 돈보다 적은 돈만 갖게 된다는 뜻이고요. 그럼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나의 인생은 좀 아주 미흡한 상태, 준비가 안 된 그렇죠. 상태가 된다는 맞아요. 뜻이잖아요. 그럼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면 사실 무슨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형편상 조금밖에 못 넣지만 최대한 내 노후를 위해서도 좀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느냐. 이걸 완전 그런 어떤 꿈 같은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과거의 연금을 바라보던 시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전에 안전해야 된다는 거는 맞는 얘기인데 자칫하면 그냥 은행 금리만으로 가다가 보면 애들 기르냐고 조금밖에 못 넣었던 돈이 결국 나의 빈약한 노후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맞아요. 그럼 이 딜레마를 어떤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면 사실 일찍부터 연금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컨센서스 안에 있는 채권을 많이 넣고 주식을 조금 넣는 그런 아주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자세히 연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도 업종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게 뭐냐면 시장마다 좀 전에는 시장 사이클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사실 2009년, 10년, 11년에 저희가 10년간 주식 상승률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2011년 기준으로 800% 정도 올라 있더라고요. 10년 동안.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인데 되게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850%, 800%가 딱 그 2011년 기준으로 1, 2년 만에 오른 거더라고요. 맞아요. 그 전엔 0% 이렇게 가다가 딱 1, 2년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기억하시나요? 차화정 시대? 알고 계시죠? 그때는 주도업종이 뭐였냐면 차화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주도업종은 2, 3년간 진행되고요. 그 주도업종은 일반 기업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900%, 800% 이상 상승하고 2, 3년간 상승하는 폭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르더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만약에 이 연금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상당히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게 개별 투자의 어떤 의미만이 아니라 우량주를 투자하되 그 시기에 주도 업종을 그러니까 기업보다는 업종을 투자하자라는 거고 저희가 추천드리는 그런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연금 안에는 지금도 그래서 사실 저희가 주도 업종을 뭘로 보냐면 2차 전지. 전기차 시대니까요. 2차 전지, 반도체, 그 다음에 인터넷. 그러니까 카카오나 네이버가 저는 사실 미국의 애플, 구글의 시대가 지금 한국에 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 그래서 이 인터넷, 그 다음에 2차 전지, 반도체 얘네들을 저희는 어떻게 투자하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업종 투자를 합니다. 업종 투자. 네, 섹터 ETF로. 그래서 코덱스 반도체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KRX 인터넷 이런 식으로 인터넷 업종을 다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카카오나 네이버가 거기서 20%씩만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카카오나 네이버를 투자한 효과도 극히 높으면서 그 부분을 투자할 수 있는 효과도 높아서 예를 들면 제가 앞부분에 반도체 얘기를 드렸는데 삼성전자는 어떤 딜레마에 빠졌냐면 제가 오늘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서 반도체라는 업종을 찍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인텔이 갑자기 난데없이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배경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일인데 인텔은 지금부터 8개월 전에 파운드리 우리 포기하겠다고 했던 회사예요. 2년 동안 해봤더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도 엄청 적정 주가 막 떨어지고 막 투자 의견 떨어져서 인텔이 우리 기법.
근데 8개월 만에 무슨 놈의 회사가 그렇게 뜻이 바뀝니까?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번에 인텔이 등에 업은 그 배경은 뭐냐면 바이든이 반도체를 찍어서 말할 때 국방 수권법이라고 정부의 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으로 아예 반도체를 지원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인텔 입장에서는 사실은 비즈니스로 보면 나온 사업이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연방의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걸 짐작할 수 있냐. 앞으로 한 2년쯤 뒤에는 당장은 인텔이 경쟁력이 없지만 한 2년쯤 뒤에는 아마 미국의 주요 고객들은 인텔에게 파운드리를 맡기지 않겠느냐. 지금은 TSMC와 삼성의 시대죠. 그렇죠. 누가 뭐래도. 네. 그래서 지금 당장 2년 정도는 그 TSMC는 미국에 얼만큼을 투자할 거냐. 삼성은 요번에도 발표했지만 얼마 투자할 거냐. 이게 중요하고 그거에 의한 득을 보겠죠. 하지만 짧게 잡아서 한 2년쯤 뒤에는 아마 미국의 고객들은 미국 내 회사에게 반도체 제조조차 맡기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이건 잘 보면 삼성과 TSMC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 파운드리의 1위, 2위 아니겠습니까? 예, 주요 고객들이 또 미국 고객사들인데 이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2년간은 반도체의 수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삼성과 TSMC의 위기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반도체 부품주들은 유럽도 반도체 자립을 선언했고 중국도 바로 반도체 자립을 선언했고 그럼 미국, 중국, 유럽이 다 반도체 자립을 선언한 면에 있어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어디라도 팔려갈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럼 왜냐하면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지나간 5년 동안 반도체 장비에 투자한 그런 투자 비율이 이 금액이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지금 좀 전에 뭐 연금 얘기하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코덱스 반도체 같은 데 보면 하이닉스 한 28% 들어있고요. 나머지 대부분 반도체 장비주들이에요. 와.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가 보시면 한미반도체 아시죠? 얼마큼 올랐는지. 예, 그런 것들을 반영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금에서도 왜 연금이라고 해가지고 꼭 채권 막 몇십 프로 이렇게 하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반도체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텐데 이런 그렇지만 이제 종목은 좀 어렵지만 이 업종에다 투자한다면 연금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측면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연금을 갖고 간다고 할 때 산업 투자를 좀 늘리자. 산업 투자. 예,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반도체 장비 그럼 소재도 물론 잘 되겠네요. 네, 소재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저도 오늘 좋은 꿀팁을 하나 얻었네요. 이쪽 관련 ETF를 좀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한번 조사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이 연금 사실 이것도 준비하려면은 사실 이게 몰라 일반인들이 물론 자녀 견적도 그렇지만 이게 자산 배분할 때 연금에 또 이렇게 넣는다는 게 또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금은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내가 금액 비중에 어느 정도를 어떻게 배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금액으로 당연히 나눌 수 있는데 조금 이제 들으시는 분이 이해하시 쉽게 말씀드리면 나이로 나누는 게 더 분명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2030은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연금에 넣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시드머니를 만드는 돈이 더 크고 연금이 작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금의 이런 배분 비율을 좌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은퇴를 앞둔 분들은 누가 뭐래도 위험 관리를 더 하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좀 많은 분들이 나 내년도에 은퇴를 시작하는데 내년부터 매달 얼마씩 찾아 쓰고 싶다. 그럼 지금 내가 얼마를 만들어 놨으니 얘를 갖고 매달 얼마씩 찾아 쓸 수 있는 돈을 운용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 이런 쪽으로 말하면 비율의 어떤 부분보다는 주로 배당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 같고 그 이전에 뭐 40, 50, 뭐 60까지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되 요 소개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코어 세틀라이트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어는 핵심이고 세틀라이트는 위성이라는 뜻인데 무슨 의미냐면 내가 좀 더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싶으면 코어 자산을 비중을 늘리는 거죠. 70%, 80%는 아예 좀 안전한 걸 하고요. 10%, 20%, 30% 요건 위험 성향에 따라서 이 세틀라이트 위성 포트폴리오는 적극적인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섹터 투자 같은 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안전하게 운영하는 70%, 80%의 이 자산은 사실 20%, 10%가 아예 없어져도
나한테 중요한 자산은 남아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는 거고 20% 30%가 10%가 아니라 한 20%씩 수익을 내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 영향은 있기 때문에 합쳐서 6%를 내게 되는. 그러니까 7, 80%를 안전한 걸 하면서도 20, 30%를 적극적인 투자를 같이 하는 이 코어 세틀라이트 포트폴리오는 연금 같은 포트폴리오에는 아주 좀 좋은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예.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그리고 우리 구독자들한테 뭐 좋은 말씀 하나 해주시면. 저는 이제 투자란 말이 너무 가까운 직업을 오랫동안 한 25년 이쪽 시장에 있었고요. 지금도 그 자문사에서 고객들 자산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란 말보다는 전 자산 관리란 말을 더 좋아하고요. 너무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일회적인 성공, 그 다음에 상당한 수익률 위주의 개념을 떠올라서 그 말 자체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거보다는 저는 자산을 관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30대 필요한 돈, 40대 필요한 돈, 50대 필요한 돈, 60대 필요한 돈을 적절하게 만드는 방법이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 제 기억이 어저께 제가 출판 기념회에서 그런 생각이 났는데 그 직장에 처음 들어가서 얼마 안 됐는데 제 회사 근처에 대한투자신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옛날에 막 있었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투자신탁에 가면은 은행의 광고의 금리가 2배였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부분 신탁 회사를 네네. 저는 그런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뭔가 어디를 투자해서 몇 배를 벌었다, 몇백 %를 벌었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처럼 너무 당연하게 제공되어 있는 정보인데 나만 몰라가지고 금리 반만 받고 있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IMF 때 가니까 28%가 뭐 거의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지식, 이런 지혜가 제가 생각할 때는 금융 자산 관리에 필요한 지식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공부하시고 유튜브 보시고 또 책 읽으시고 하는 거는 너무 이건 지혜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면에서 다들 성공하시는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번에 추가하신 투자의 시도라는 책이 뭐 소문에는 뭐 수학의 정석 같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성분 기초 연구 같은 뭐 기본 서로 투자자한테 많이 읽혀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시간 내서 한번 꼭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조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다 못한 얘기는 다음에 한번 더 초빙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